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빼꼼히 연 며느리는 저를 보고 반기기는커녕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행여식을까 품에 꼭 안고 달려온 갈비찜 통을 멋쩍게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갈비찜 좋아하잖니? 뜨끈할 때 먹이려고 할미가 부랴부랴 만들어 왔지. 제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작게 내쉬며 문을 더 열어주지 않은 채 몸으로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금 저녁 먹었어요. 피자 시켜서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이건 내일이라도 데워 먹으면. 애들도 이제 할머니 음식보다 피자를 더 좋아해요. 입맛도 변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말라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제 평생의 정성이 배달 음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갈비찜 통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꾸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시면 저도 민수 씨도 곤란해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제 손에서 갈비찜 통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잘 먹을게요. 영혼 없는 인사를 끝으로 현관문은 제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이웃의 무심한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제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의 세상에서 저는 이제 초대받지 못하는 손님이자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애, 올해 70입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억척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며 금지옥엽 외아들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들 다 받는다는 좋은 교육 한 번 제대로 못 시켜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 좋은 직장도 얻고 토끼 같은 자식 둘 낳아 가정도 꾸렸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처음 인사 오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상냥하던지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나 싶어 입이 귀에 걸렸었죠.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아들이랑 같이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서운한 마음이려니 나이 들어 괜한 트집을 잡는 거려니 생각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걸면 언제나 용건만 간단히 끝내기 바빴고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맞벌이 하느라 힘든가 보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제 손주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일에 외갓집에 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주중 내내 일하니까 주말에는 친정 가서 좀 쉬어야죠. 아들 민수는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간식거리를 잔뜩 사들고 아들네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자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막 나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아, 그래. 어디 가는데. 네, 애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요.
제 뒤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손주 녀석들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온 간식 봉지만 억지로 쥐어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차별이라는 서러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의 조각들은 제 70번째 생일날 가장 아픈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이야기의 마지막에야 온전히 드러납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70번째 생일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와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모처럼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란 기대에 고된 줄도 몰랐죠.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집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엄마 집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먹는 건 어때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바쁜 아들 사정을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결국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둔 채 아들이 예약했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손주들이 와 있었는데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지연아, 고생이 많다. 민수가 많이 바쁜가 보구나. 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야죠. 저희도 힘드네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 생일상이 아니라 마치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요즘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저를 집에 내려주고는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서름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우연히 이웃집 젊은 세댁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SNS라는 것을 처음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숨을 멎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 바로 다음 날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돈댁 어른들 뒤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첫 유럽 여행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던 아들, 힘들다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일은 외식으로 대충 때우고 친정 부모님은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심장이 벌벌 떨렸습니다. 손주라도 봐야 이 서름을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저는 제 아들이 더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방문을 열어둔 채 통화하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는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증이 나 잠에서 깼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는데 열린 아들 내외의 방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대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집 담보대출 말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서류만 제대로 들어가면 바로 나온대.
정말 잘 됐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평생 아빠랑 일궈온 질인데 마음 아파하실 거야. 뭘 어떻게 말해. 그냥 좋은데 투자할 곳이 있다고 둘러대면 되지.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나중에 우리 아파트 합칠 때 정산해 드린다고 하면 그만이야. 우리 아빠 사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이 사위로서 처가에 힘 한 번 제대로 실어줘야 할 거 아냐. 이럴 때 안 도와주면 평생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을 어르고 달래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장인어른 사업이 잘 돼야 우리도 좋은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소외시키는 것을 넘어 제 평생이 담긴 이 집. 남편의 넋이 서린 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자기 친정의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장만하고 등기부등본을 품에 안고 들어오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영애야,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야. 우리 목숨이고 나중에 민수한테 물려줄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남편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을 제 아들놈이 며느리와 짜고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다가도 이제 어찌해야 하나 막막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주말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 건강을 묻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위선이 역겨워 속이 메스꺼릴 지경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민수가 슬그머니 운을 뗐습니다. 엄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즘 아주 좋은 투자처가 하나 나왔거든. 아는 분이 하는 건데 원금 보장의 수익률도 엄청나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 명의로 잠깐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니 분노를 넘어 처량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걸 내 아들이라고 평생을 바쳤나.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화를 애써 누르며 컵에 담긴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 저는 예상과 달리 폭발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내 아비랑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집이라 쉬운 결정이 아니구나.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로.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며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이 상황을 뒤집을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참을 뒤진 끝에 제 손에 작은 열쇠 하나와 낡은 공책 한 권이 잡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공책 안에 제 통쾌한 반격을 가능하게 할 남편의 마지막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나 가계부가 아닌 남편의 꼼꼼한 글씨로 쓰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광민이네 지붕수리, 상가 새빵 할머니네 연탄 창고 문짝 교체, 동네 경로당 평상 제자. 남편은 살아생전 손재주가 좋아 동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곤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전부 기록해 둔 것이었죠. 돈을 받지 않고 품앗이오 했거나 그저 좋은 마음에 해준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람이라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문득 함께 들어있던 작은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주민센터 창고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연장들이 있었고 그 구석에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함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오래전 동네 협동조합과 맺어둔 주택 안심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게 될 경우 집을 헐값에 파는 대신 협동조합에 기부하여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법적 효력은 미미할지 몰라도 남편의 마음과 의지가 담긴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공책을 뒤져 몇 년 전 옆 동네로 이사 간 김 여사님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와 남편을 잘 따르던 동생 같은 이웃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하나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김 여사님은 반가워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김 여사님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마 전에 형님 댁 근처 지나가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맴돌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사돈댁 차도 몇 번 본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제 집을 팔아넘길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구청의 주거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며 제 남은 생을 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낼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실버 안심주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을 시에 신탁하고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소정의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제도였죠. 무엇보다 한 번 신탁된 주택은 그 어떤 담보 설정이나 매매도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해진 며느리가 아들을 앞세워 다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결정 못 하셨어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요. 그 투자 건의 다음 주까지거든요. 좋은 기회는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요.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러 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 며칠 몸이 영 좋지 않아서 정신이 없다. 큰일일수록 신중해야지 서두르면 못 쓴다. 제 태도에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이 집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명의만 빌려 쓰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앞길 열어준다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구청 주거복지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영애 어르신 실버 안심주택 서류 심사 통과되셨습니다. 최종 약정 위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집을 비우고 김 여사님 댁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의 어설픈 설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희가 그냥 알아서 진행해야겠어요.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드디어 올가미에 걸려들었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를 냈죠.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왜 찾아? 그러고는 마치 실수인 척 목소리를 더 떨며 말했습니다. 안방 장롱 둘째 서랍 속옷 넣어두는 곳 깊숙한데 거기 있을 텐데. 너 그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지금이야. 민수 놈이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 가서 인감도장 훔치려고 해. 동생이 먼저 가서 똑똑히 좀 봐줘. 내가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 좀 끌어주고. 김 여사님은 알겠다며 당장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주민센터 협동조합 이사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이 남긴 약정서와 구청 서류를 들고 30분 뒤에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향하는 늙은 장수였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가 장롱 서랍을 온통 끄집어내고 헤집으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앞을 김 여사님이 팔짱을 낀 채 떡하니 막아서서 시간을 끌고 있었죠. 아니, 민수, 서방, 지연아,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도 안 계신데 방을 이렇게 뒤지면 어떡해? 김 여사님의 호통에 두 사람이 당황하던 바로 그 순간, 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들 찾고 있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들처럼 화들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아들놈의 손에는 제가 일부러 서랍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넣어둔 텅 빈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뻔뻔하게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 걱정돼서요.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리려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닥쳐라. 내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손에 든 게 뭐니? 애미의 평생을 훔치려는 도장이더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아 아들과 며느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 집, 이제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구청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실버 안심주택 신탁 계약서를 그들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부터 나와 같은 처지에 힘없는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거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 너희들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노후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내 어미이기 이전에 박영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 서리빨 같은 외침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은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서리빨 같은 외침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이겼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어릴 적 앨범을 펼쳤습니다. 제 손을 잡고 처음 걸음마를 떼던 아이, 운동회 날 목이 터져라 저를 부르던 아이, 첫 월급을 타서 빨간 내복을 사왔던 아들, 그 모든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알던 아들 민수에 대한 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제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며칠간 시체처럼 누워만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실사단이 집을 둘러보며 수리할 곳을 점검했고 곧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운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의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고 묵은 먼지를 닦아내며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방을 보며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 분은 자식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고 홀로 지내시던 웃음소리가 호탕한 순자 언니였고, 다른 한 분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다는 조용하고 속 깊은 마리씨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겪어왔기에 금세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순자 언니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에 잠이 깨고, 점심을 먹고 나면 마리 씨와 함께 남편이 가꾸던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돌봅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던 텃밭 가꾸기가 이제는 누가 더 튼실한 놈으로 키우나 내기를 하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속극을 보며 저런 며느리는 안 된다. 저런 아들은 내다 버려야 한다. 하고 욕을 하다가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텅 비어 적막하기만 하던 집은 이제 매일같이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한 번은 김 여사님을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돈댁 사업이 결국 망하고 며느리는 아들을 탓하며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시리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분노도 고소함도 아닌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희미하게 들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나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손주 녀석들이 눈에 밟힐 때도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감기는 안 걸렸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에 제 삶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도 할머니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순자 언니, 마리 씨와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채소들로 저녁상을 차릴 겁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세상 가장 다정한 가족입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지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